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유한 평론가, 윤석천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대선 첫 번째 TV 토론회 그 이후. 아마 두 분께서 모두 TV 토론회를 보셨을 텐데 물론 토론을 잘한다고 국정 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토론회만 봤을 때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최 평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 토론회 자체의 제목을 제가 따로 붙였어요. 그래요? 아무 말 대잔치. 예.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 허점 찌르고 하느라고 네. 정작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를 제대로 잘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제 뭐 TV 토론 누가 잘했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의도했던 대로 얘기한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의도했던 대로 얘기를 잘했다라고 한 거는 심상정, 유승민 또는 유승민, 심상정 이 두 분은 이야기를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순서라고 전 매기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잘한다라고 정치를 잘하는 정치력이 높은 건 별개로 그 대신 정치는 어차피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자기의 정책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TV 토론회는 그나마 누가 말 잘하는가 그거 정도 평가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어제 보시고. 글쎄요, 우열을 가린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토론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 간의 어떤 1대1 토론도 아니고 3자 간의 토론도 아니고 5명이 그동안 난타전을 벌인 양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우열을 판단한다는 건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생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화방송인데 이게 편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평이 붙었을 거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못 본다는 어떤 단점이 있었던 거죠. 때문에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각 주자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겠죠. 거기 나와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대선 주자별로 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안철수 후보의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처치하는 것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서 그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그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잘 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계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맥락을 좀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가계소득의 격차를 좀 없애는 방법,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 쪽에서 좀 소득을 늘려주자라는 좀 취지를 갖고 있어서 양쪽에서 좀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 후보는 정부가 좀 주도를 해보자. 그리고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쪽에서 좀 육성을 해보자. 이런 차이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지금은 사실은 각종 이제 맥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통화 정책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가 돼야 된다. 그래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 more aggressive state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좀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왜 그러면 시장에 맡겨놔서는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보면 소득 불균형만 자꾸 커지거든요.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고 사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지만 U6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실업률 자체가. 한국도 청년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어젠가요? 하늘에서 네. 모레 잠정 경제성장 전반적 0.1%포인트 올렸는데 네네. 그게 성장을 주도한 거는 역시 기업 쪽입니다. 그렇죠. 가계의 소득이 거의 기여한 바가 없어요. 네. 가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따라서 두 분의 두 후보 간의 어떤 평점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문재인 후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최평님도요? 예, 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네.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키우는 국민 성장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은,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공 부분에 손을 들어주냐, 기업 쪽에 손을 들어주냐, 이 부분에서 사실 큰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 같은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공 부분이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고, 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재벌들의 네. 적폐라든지 4대 재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없애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흐르는 강이라는 건 실개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높은 토론, 각각의 생각을 더 이야기해야겠지만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겠죠. 사실 어떻게 실행하느냐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 쪽에 좀 치중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니죠. 공공 쪽에 치중을 하는 게 훨씬 네네. 낫겠다는 입장이고, 예. 사실 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는 사실 큰 정부하고 작은 정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갈라져요. 물론 상대적입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 위주의 성장. 네. 사람 위주의 성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성장을 기대했지만 그게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켜 주면은 그 소비 활성화되면은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큰 거는 역시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네네. 사실 우리가 성장은 계속 해왔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일자리는. 네. 성장만 했었는데도 이상하게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민간에 맡겨뒀으니까 그런 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네. 따라서 공공부문, 따라서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든지 교사 등에 대한 81만 개 일자리를 갖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네네. 창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그걸 따라오도록 그걸 갖다 마중물 삼겠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중소기업의 임금을 갖다가 대기업 임금의 한 80%까지 유지시키면서 네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혹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자는 게 네. 그래서 소득 위주의 성장을 하자는 게 네. 또는 사람 위주의 성장을 하자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후보의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대기업들의 어떤 재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의견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돈과 그 지분을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사유화가 가장 큰 위험이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감사를 강화하자. 이사를 강화하자.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인데 두 가지가 사실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문 후보가 이렇게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두 가지가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두 분 다 사실은 재벌 개혁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약간 공격적이고 덜 공격적인 건 있어요. 근데 좀 공격적인 건 뭐냐면 문 후보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주주와 노동자의 힘을 강화를 해서 재벌 갖다가 개혁을 해보자라는 거고, 사실은 안 후보의 입장은 뭐냐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후보 쪽은 조금 덜 공격적이죠. 기존의 제도를 갖다가 강화를 해서 재벌 개혁을 하자는 입장인 거고, 큰 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두 분.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됐을 뿐 사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부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공공부문을 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만들고 그거를 마중물 삼아서 민간의 일자리를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공부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관치경제니 뭐니 이런 얘기 되니까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줘서 거기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쪽은.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바로 좀 총수 일가 기업 사유화 금지. 즉 이게 시스템적으로 기업이 공정하게 굴러가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기 그 대기업 정책이나 양쪽의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데 주안점을 두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눈에 띄게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뭐 이렇게 집단 전자 서면 투표제 문재인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 다중대표제 소송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게 크게 봐서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재벌개혁 같은 얘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덜하느냐 더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저는 실개천이 흐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더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경제 성장의 포커싱을 어디다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2012년 대선 전만 해도 대선 때만 하더라도 경제 민주화라는 걸 갖다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 부흥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둘이 사실 그 맥락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사실 비슷한 정책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리더가 정부가 어떤 걸 갖다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을 좀 중시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대신 정부는 그 기업들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역할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자는 얘기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좀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것, 경제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개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어떤 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이 있지 뭐 경제 민주화와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바뀌었는가라는 이야기했을 때. 이 상황은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이게 철학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저희가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선 정부들 중에 좀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정부가 있었고 좀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있는데 대체로 다 보수적인 성격을 갖든 진보적인 성격을 갖든 다 개입해요, 시장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라낼 정도로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겉으로 표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큰 정부라는 것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이다. 즉 이렇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 안 하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로 표현할 때는 외부 확장성을 위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국민 성장론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즉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한치 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대통령 출마하는 거고 그때 뭐 경제 정책을 내놨긴 했지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그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무엇에다 중점을 두냐면 기업과 민간이라는 이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과거 정권의 성격이나 지금 앞으로 들어설 정권의 성격이 네.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물적 토대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주안점 어디다 주느냐 할 때 공공이고 민간이라고 했지만 네.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뭐 대기업 사실 재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정도만 볼 수 있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니까 사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만나볼 텐데 자 먼저 문재인 후보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 이 내용도 사실 국가 주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재벌과 비슷하게 감시를 강화하겠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맡겨두되 감시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일자리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취업할 때에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거기에서 소득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선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예,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앞부분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재벌 쪽에서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은 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먹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전제로 해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이 장악한 경제 구조를 바뀌어서 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공정 경쟁을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월 50만 원 2년간 지원한다든지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청년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경제 정책에 정치성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전 느껴져요. 뭐냐면은 사실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이 네. 사실상 좀 더 담대한 진보적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즉 이전에 경선 기간에 나왔던 기본소득이라든지 논의됐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지금 최대한 충분히 이 중간층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아젠다를 조금 낮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도 네. 역시 앞에 있었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앞장을 서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건 맞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라고 해 벤처하면 이미지가 안철수인데 그걸 삭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취해서 다음 정부가 그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천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이세요? 글쎄요. 두 분 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부분 틀을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일단 네네.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표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공약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약간 우클릭 양상을 보이잖아요. 네. 완전히 좌파 쪽으로 기울었다가는 중간 보수, 중도 우파를 갖다가 네네. 자기 쪽으로 끌어줄 수, 다른 말로 하면 확장성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기후 부분에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유심히 보면은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경제한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버리고 성장과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은 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가운데 상대 후보가 좋은 공약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행정부에 들어서서 그 공약을 또 취하는 것도 사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또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약했기 때문에 이것만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자, 이어서 4차 산업혁명도 대부분의 그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 아젠다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좋은 건 일단 다 갖다 붙이긴 했어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가장 중요한 그 개혁 중에 하나가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교육은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개혁을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교육정책 잘 봤습니다. 굉장한 많은 고민들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기적인 정책도 돼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즉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 말씀 주십시오.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633을 552라는 학제 개편으로 그래 하는 거는, 그거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아주 4차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하던 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2년을 그렇게 직업 쪽으로 돌리는 부분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중학교 5학년으로 바꾸면 학교, 교실, 선생님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옮기는 거,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돈이 너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지금 이야기가 조금 그 뭐랄까, 그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교육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그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을 강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재정을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일본도 그렇게 재정 활용한 거 아니냐. 근데 다 망가졌지 않냐.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고받고 핑퐁 게임인데, 어쨌든 유력 후보자의 캠프에서 굉장한 중요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다음 정권의 성격이 굉장한 그 속도감을 가지고 4차 산업을 향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기반이 되는 교육이나 보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입을 오물오물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은 실패를 했죠.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SOC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을 동원해서.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걸 갖다 경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10대 집중 어떤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안철수 후보가 말한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교육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갖다가 절대로 따라잡지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는 건 역시 교육의 해야 될 일이죠. 그 부분에 방점을 두는 거는 비교적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과학 연구가 조금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기초 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기초 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실패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단기 실적 과제에 급급해서 이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초 연구 부분이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본은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벌써 23명 수상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후보조차 올리지 못했죠. 그런 기초 연구가 축적돼야 우리 안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네. 내용을 한번 들어봤던 거고. 자, 이 내용 들어보시니까 뭐 어떻게 현실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떠세요?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자체가 갖고 있는 벤처라든지 네. 과학기술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약을 내가 먼저 가져오는, 이거는 미국에서 아들 부시가 부통령의 클린턴 후임이었던 부통령의 후보 있죠. 네네. 제 이름이 생각나는데 공약집을 먼저 이만큼 다 좋은 걸 다 갖다 썼어요. 미국 선거에서. 그런 이제 상대방 전략, 삭감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네. 어제 이야기 토론했던 4차 산업 관련된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끝났다. 네. 좀 시간 있으면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이제 어제 치러졌고요. 이제 앞으로 4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9일 2차 토론회 오후 10시부터 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3차 토론회가 4월 23일, 4차 토론회가 4월 28일, 5차 토론회가 대선 선거 7일 전이죠. 5월 2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사실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자리, 예. 또 그리고 서로 후보들끼리 인사하는 자리, 상견례 자리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차, 3차, 4차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치열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과거보다는 일단 2차례가 늘었고 네네. 스탠딩 토론이었는지 이런 아주 새로운 방식들이 더 됐기 때문에 네.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보다 더 거세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네. 과거에는 한 7, 8% 정도가 움직였다고 그래요. TV 토론을 보고. 네네. 이 부분이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층 정도는 한 18%에 한 20% 정도로 보는데 네. 이쪽 부분은 이 TV 토론의 어떤 승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 보터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TV 토론에 자주 나가면요, 토론 실력이 늘어요. 만약 양강구도를 갖고 있는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오지 않나, 양강구도를 갖고 있는 이분이 네.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고, 거기에 따라서 더 심도 깊은 토론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비슷했던 얘기가 아니라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 차별화가 서로 간에 차별화가 돼서 더 주장할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보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을 해도 늘지 않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윤석천 평론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